누가 어머니한테 강아지 미용까지 해달라고 했나요? 왜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눈썹은 왜 삽살개처럼 길게 남았고 귀는 왜 한쪽만 짧아요? 아, 진짜 속상해 미치겠네. 박 씨는 점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나는 강아지 미용비가 10만 원이나 한다길래 도와주고 싶었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손 떼실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강아지를 감싸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흥분해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아지한테 사과하세요. 박 씨는 순간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강아지한테 사과를 하라고. 이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머리 잘못 자르고 엉망이 됐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을 무마짓고 나왔고 생각할수록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강아지를 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 말해봤자 지 마누라 편만 들 것 같았습니다. 올해 65세인 박영희 씨는 평생 장사를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오로지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이 배골치 않도록 교육만큼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지만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뒷바라지를 넉넉하게 해주진 못했지만 아들은 씩씩하게 공부했고 졸업 후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아들도 자리 잡았으니 자신도 조금은 쉬면서 살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해. 사업? 응, 분식집을 차릴까 해. 요즘 이런 거 잘 되잖아. 박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장사를 하며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장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요즘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던데 잘 생각해봤니? 그러나 아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분식집이 인기야. 우리만의 스타일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래도 투자금은 충분히 모았니?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해. 그제야 본론이 나왔습니다. 엄마 상가 자리 비어 있잖아. 우리한테 맞는 자리가 딱 거기밖에 없어.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박 씨는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다른 임대인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 시작하는 거니까 월세 좀 싸게 해주마. 박 씨는 자식이 시작하는 일이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월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우리 아들 가게 잘 부탁한다며 홍보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의 분식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정작 생활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가게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가 너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니, 인테리어를 이렇게까지 했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가게 분위기가 중요해. 깔끔하고 예뻐야 손님이 많이 온다니까. 최신형 주방기구까지 갖춰놓고 가게 내부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큰 돈을 써도 되는 걸까? 그런데다가 좀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아들 부부가 종종 외식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가게에서 밥을 해 먹으면 될 텐데 이상하게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즐겨 했습니다. 장사하면서 밥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박 씨는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아껴야 하는데 아들 부부는 그런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때 며느리는 강아지까지 집에 들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가게를 방문했다가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강아지 용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다 뭐니?
아, 강아지 물품이에요. 요즘은 강아지도 가족이라 잘해줘야 해요. 강아지 침대, 고급 사료, 각종 장난감, 미용 도구까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이런 건 다 사는구나. 하지만 직접 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반찬을 몇 가지 챙겨서 가게로 갔습니다.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밑반찬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너희 바쁠까봐 몇 가지 해왔어. 집에서 밥이라도 해 먹어야지. 아,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요즘 저희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집에서 먹으면 일일이 치우고 손도 많이 가고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집밥 먹는 게 좋지 않니? 배달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 박 씨는 더 말을 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자꾸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릴까 봐서였습니다. 그때 박 씨는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강아지 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큰 계집부터 장난감, 강아지용 침대, 고급 사료까지 온갖 것들이 한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강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니네 강아지한테 신경 많이 쓰는구나.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강아지는 가족이잖아요.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위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씁쓸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네는 아기 가질 계획은 없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불편해요. 며느리는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계획이 있거든요. 박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못마땅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듯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저 가게에 좀 다녀와야 해서요. 이따 강아지 미용하러 가려면 지금 잠깐 가게 일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미용비? 강아지 털 잘라주는 거 말이야. 요즘은 미용비가 얼마냐? 한 번 할 때 10만 원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는 싸게 해달라고 하더니 강아지한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가게도 잠깐 들러야 해서 그러는데 강아지 좀 봐주실 수 있죠?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반찬 갖다 주러 온 건데. 에이, 어머니, 금방 다녀올 거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며느리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강아지를 바라보던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주었고 이웃들에게도 홍보까지 해주었는데 정작 아들 부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예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용비 10만 원? 박 씨는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귀로 들었을 때보다 눈으로 직접 예약서를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 미용하는데 10만 원이라니 박 씨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부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도 털이 많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100번 해봤자 도무지 들어먹지 않은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자식 가질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쪽에 다 쏟아버리고 있다니 돈 쓸 생각만 하는 며느리가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강아지를 둘러보면서 박 씨는 점차적으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되겠는데? 박 씨는 가위를 찾아 강아지 털을 살짝 다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개를 키울 때도 직접 손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가 워낙 얌전한 편이라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어 강아지 털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털을 조심스레 만져가며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예전에도 해본 적 있으니까.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살짝 숨만 쳐주면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씩만 손대 보았습니다. 물론 자신은 없었기에 조금만 다듬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다가 잘 다듬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숯을 쳐줘야겠다. 지금 보니 털이 강아지 눈을 다 덮어버리네. 그래서 미용을 하려고 했구만. 처음엔 털을 다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박 씨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 여기가 너무 길잖아? 그럼 반대쪽도 좀 더 잘라야겠네. 털이 워낙 뽀실뽀실해서 가위가 잘 안 드는구만. 그러면서 한쪽을 둘러보니 잘 잘려진 부분 반대쪽은 또 맞추기가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아, 여긴 너무 짧아졌네. 그럼 맞추려면 이쪽도 좀 더 다듬어야겠고. 딱 요만큼만 잘라야겠다. 강아지가 순하게 잘 있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다듬다 보니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찌하면 할수록 양쪽 대칭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강아지도 슬슬 좀이 쑤시는지 자꾸 움직이려 들어서 정면으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로 떨어져서 멀찌감치 서 보니 그제사 강아지의 전면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듬성듬성 엉망이 된 털과 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남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점점 눈썹 부분이 삽살개처럼 길게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강아지는 박 씨와 마찬가지로 거울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상한데? 미용을 마쳤을 땐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지만 빛을 받고 보니 한쪽은 너무 짧고 한쪽은 너무 길었습니다. 특히 눈썹 부분이 이상하게 남아서 강아지가 삽살개처럼 보였습니다. 아이 참 어떡하지. 티가 많이 나려나? 그래도 뭐 많이는 안 잘랐으니까. 털은 또 금방 자라겠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강아지를 보는 순간 경악한 것입니다. 이어서 눈을 크게 뜨고 강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이걸 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황급히 강아지를 안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아니,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셨어요? 박 씨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미용비가 10만 원이나 한다길래 돈 아끼라고 내가 해줬어. 정말 조금만 다듬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기막혀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미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털이 엉망이 되면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박 씨는 순간적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며느리는 강아지를 꼭 안고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얘 황당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강아지한테도 감정이 있다고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털 조금만 다듬은 것뿐이야.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 잘할 건데. 그냥 두면 되잖냐?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왜 돈 들여서 미용을 하겠어요? 왜겠냐고요. 며느리는 완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그 순간 강아지는 박 씨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강아지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 거야? 박 씨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 아끼라고 한 거야. 너희가 돈 없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기분이 풀릴 기색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머니한테 강아지 미용까지 해달라고 했나요? 왜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눈썹은 왜 삽살개처럼 길게 남았고 귀는 왜 한쪽만 짧아요? 아, 진짜 속상해 미치겠네. 박 씨는 점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럼 그냥 미용실 가서 돈 쓰면 속이 시원했겠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손 떼실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강아지를 감싸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흥분해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아지한테 사과하세요. 박 씨는 순간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강아지한테 사과를 하라고? 이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머리 잘못 자르고 엉망이 됐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을 무마짓고 나왔고 생각할수록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강아지를 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 말해봤자 지 마누라 편만 들 것 같고 내가 정말 괜한 오지랖을 부렸나 싶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선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다음날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에게 손댄 일이 고부 갈등을 떠나 부모들 간의 싸움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날 며느리 친정엄마가 박 씨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인터폰을 보고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 문 앞에 사돈이 서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사돈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움켜쥔 채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쫑이는 우리 집에서 소중하게 키우던 애예요. 잠깐 딸이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하기에 맡겨놨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뒤에는 며느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서 있었고 불편한 얼굴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떠올리기도 불편한 그 강아지는 박 씨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귀는 짧고 한쪽 귀는 길고 눈썹은 삽살개처럼 길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박 씨는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밤새 생각해 본 결과 나도 부주의했고 100번 양보해서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오늘쯤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돈까지 쫓아와서 따진다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얼마 안 되어 아들까지 후다닥 뛰어 올라온 겁니다. 그러곤 바로 이 소란에 끼어들더니 자기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와 장모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굳이 건드려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뭐? 너는 언제 왔어? 왜 너까지 여기 온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친정에서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저쪽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좀 더 조심했어야죠.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친정에서 왔다고. 그래서 조심했어야 한다고.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이들의 가족이 아닌 건가 별 생각이 다 들고 어지러웠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럼 네 엄마는 네 가족 아니야? 아, 엄마 분위기 파악 좀 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얼른 사과드려. 사과드려도 지금 문제가 큰 상황이야. 아들은 그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와 장모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박 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러려고 아들 부부 가게도 싸게 빌려주고 속속들이 챙겨주고 비록 강아지 일은 내가 잘못했다지만 이렇게까지 욕을 들어먹을 일인가 싶었던 겁니다. 순간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울상을 지으며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쫑이도 어제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어머니 진짜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때 사위와 딸이 실컷 박 씨에게 뭐라고 하는 걸 뒷짐지고 보던 사돈이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사돈이 진짜 큰 실수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녀석은 진짜 털끝도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귀여워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집에 있다가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오죽했으면 왔겠나요? 박 씨는 참아왔던 화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쪼르르 다들 몰려오셔서는? 알겠고요. 사돈, 털끝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더 빌기라도 해야 되나요? 누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 지금 사돈이 잘못하신 거예요. 사과를 100번 해도 모자란 판에 그 말투는 뭡니까? 비아냥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 너는 좀 조용히 있어?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 뭐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해.
박 씨는 생각할수록 황당했던 겁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모멸감이 고작 강아지 문제에서 비롯된 거란 말인가. 그렇게 강아지를 끔찍히 여기는 사돈은 강아지보다 더 소중할 자기 딸네 부부가 창업할 때는 돈 100원 하나 안 보태주더니 털 하나 잘못 깎았다고 결혼식 이후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낸 사이에 이렇게 아침부터 쫓아와서 따지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시고요. 일단 나가요. 여긴 내 집이고 용건들 끝났으니 얼른 나가라고요. 며느리와 사돈은 입을 삐죽거린 채로 황당하단 표정이었고 거기서 우유부단하게 어쩔 줄 모르는 아들까지 싹 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다들 나가세요. 뭐라고요? 개만도요? 아니 보자 하니까 사돈. 나가세요. 여긴 제 집이잖아요. 여기가 개집입니까? 박 씨는 서둘러 아들네 부부와 사돈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거실 한켠에 앉아 우두커니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분식집은 물론 그 일대조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반찬을 챙겨 다니며 문 앞까지 서성였던 자신이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다른 길을 돌아가며 그 건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상가 2층 사무실에 들렀다가도 1층 가게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도 며느리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확 끓어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가 계약서 사본을 다시 검토했고 임대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계약 갱신 거절 절차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얘네랑 더는 못 지내겠어요. 돈도 정 없지만 사람 대접 못 받는 기분이 더 싫어요. 계약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길로 박 씨는 정식으로 작성된 공문을 보내 월세 인상과 임대 종료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시세보다 훨씬 낮게 해줬던 월세를 2배 수준으로 올렸고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적어 넣었습니다. 공문이 도착하고 이틀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벨소리를 듣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조용히 전화가 꺼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 횟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걸고 며느리가 걸고 둘이 번갈아가며 전화벨을 울려댔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대신 월세 인상 관련 공지만 문자로 간단히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아들 목소리는 전보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월세를 이렇게 올려? 박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해준 건 배려였고 그 배려 이제 끝났어. 뒤이어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세요. 저희 진짜 장사 힘들게 하고 있어요. 도와주신 거 알지만 이렇게 갑자기 몰아붙이시면 박 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해. 임대 계약 이참에 종료하자. 나도 갱신할 생각 없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따졌습니다. 정리라뇨?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가.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말이야. 박 씨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 털을 다듬었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강아지에게 사과하라는 말까지 들으며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견하면 불편한 사람, 구식이고 눈치 없는 존재, 심지어 강아지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나도 계속 모른 척 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선을 넘었어? 난 이제 너희랑 거리 둘 거야. 그리고 그건 내 권리야.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어떤 후회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박 씨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제 더는 박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두 사람은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박 씨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월세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아들 부부의 분식집 운영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지들끼리도 오기가 생겨서는 알겠다고 하더니 별 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한동안 북적이던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평일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주인이 바뀌나 봐요. 박 씨는 굳이 그 상황을 찾아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결국 돌고 도는 법, 주는 대로 받게 돼 있는 법이라는 걸 박 씨는 살며 익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박 씨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좀 봐.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들은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배어 있었고 눈가도 퀭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월세 좀 다시 조정해 줄 수 없을까?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가게도 위태롭고 생활비도 빠듯해. 박 씨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한테 더 이상 혜택 줄 이유가 없어.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순간 옆방에서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 시험관 시술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빠듯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 나한테 한 거 다 잊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는 나를 그렇게까지 무시했니? 강아지한테 사과하라던 그날 기억 안 나?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딴 데를 보았습니다. 박 씨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실컷 사람 같지도 않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나는 니네랑 계속 이렇게 정확히 선 긋고 살 거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2달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조심스러웠고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험관 시술이 잘 안 된다며 힘들어하던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체념하듯 말을 아끼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간 시험관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기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무뚝뚝하고 불만 가득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짧고 단호한 질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순간 입을 꾹 다물더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사도 가야 하고 지금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부담이 커요. 그래서 박 씨는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하려고 온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고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다는 거. 애기도 생겼고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 다시 잘하고 싶어요. 너네가 철이 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박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공기마저 싸늘하게 식는 듯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은 단호했고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세라도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아들은 애써 부드럽게 말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없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박 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뻔뻔하게 요구하지 않는 모습, 아들도 더 이상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가 낯설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편은커녕 며느리와 장모 눈치만 보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서운함, 무력감,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강아지 미용 한 번 해줬다고 개망신을 당했던 일, 사돈까지 나서서 자신을 향해 핀잔을 줬던 일,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중립을 가장한 방관자였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에도 그동안의 상처들이 덧없이 떠올랐고 감정을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더는 해줄 거 없어. 알아서들 해. 그 말에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졌고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이사 비용까지는 아니어도 월세라도 좀. 한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긴 박 씨는 결국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월세는 조금 낮춰줄게. 대신 이사 비용은 꿈도 꾸지 마.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밝히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신 이건 내가 너희한테 해주는 마지막 배려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박 씨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듯 여겨졌던 시간들 속에서 박 씨는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을 다 내어줬습니다. 이젠 그럴 일 없을 거야. 나도 선 긋고 거리 두며 살 거야. 박 씨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이젠 자신을 먼저 지키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월세를 조정해 주기로 한 뒤 다시는 아들 부부에게 기대를 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월세는 조정해 줬지만 그것이 마지막 배려라고 단호히 말했고 더 이상의 금전적 지원은 없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 그 말을 들은 아들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그 모습에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던 지난 시간들, 그로 인해 만만한 사람 취급받았던 기억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가게 이야기도 먼저 묻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상가 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딱 필요한 만큼만 대응했으며 그 이상의 감정적 소통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와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예전처럼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겠다 정도의 짧은 대답만 했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던 지난날은 이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박 씨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필요한 살림들을 챙겨주며 분주하게 도왔겠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얘기가 나와도 박 씨는 더 이상 먼저 챙기지 않았고 며느리도 더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집안 분위기를 흔들었던 그 강아지는 결국 사돈네 집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강아지 미용 사건 이후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화제는 암묵적으로 서로 금기처럼 여겨졌고 그날의 상처는 말없이 봉인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상가를 돌보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비로소 남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아지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박 씨였습니다.